음력설을 며칠 앞둔 연말의 서늘한 바람이 도심의 빌딩 숲을 매섭게 훑고 지나가던 오후 3시경이었다. 명천 비즈니스 센터 사장실에서 연말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강도진의 손끝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음에 멈춰섰다. 단란해야 할 가족단체 메신저 창에는 아버지 강국장이 보낸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올해는 가문 성수기라 본가가 매우 비좁으니 식구들이 모두 모이기는 힘들 것 같구나. 둘째, 너희 집은 굳이 먼 길을 올라올 필요 없으니 알아서 명절을 보내도록 해라. 도지는 무심한 눈빛으로 액정 화면 속 글자들을 3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어내렸다. 320평에 달하는 넓은 종가 고택은 과거 17명의 친척이 모여 제사를 지내도 넉넉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세 식구를 수용할 한 뼘의 여백조차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냉정한 메시지 아래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들의 답변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큰형 강도준은 내 아버지. 저와 추미는 이미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만두 냄새가 정말 구수하네요. 라는 답장을 보냈고 형수될 추미는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환하게 웃고 계셨다. 뒤이어 둘째 숙부 강국민은 확인했다는 단답을 남겼고 고모 강수라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누구도 둘째인 강도진의 부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오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다. 단체 대화방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조용하고 완벽한 침묵이 물결처럼 흘렀다. 때마침 그의 곁으로 다가온 아내 진채아가 침묵이 감도는 스마트폰 화면을 고요히 바라보았다. 도지는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끄며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짐을 싸서 일념이를 데리고 몰디브로 떠나자고 말하며 지금 비행기 표를 예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채아는 도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사실 지난달에 이미 티켓을 예매해 두었다고 나란히 대답했다. 도진은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 달 전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10분 동안이나 헛소리를 돌려대다가 결국 올해는 내 형이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오니까 너희 식구는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말을 내뱉었었다. 33이라는 나이의 가문에서 자신의 위치가 그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설날 전날 새벽 2시 도지는 깊은 잠에 빠진 내 살배기 아들 강일념을 품에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에 탑승하기 직전 진채아가 가족들에게 답장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이륙 직전 그는 통신망을 완전히 차단하며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밤. 그들 가족은 몰디브의 푸른 수상 빌라에서 여유롭게 해산물 전골을 즐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부시게 푸른 바다를 본 아들 일념이는 신이 나서 거실 바닥을 굴러다녔고 진채아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지만 SNS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가족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었기에 자신의 삶을 증명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섬에서 보름 동안 온전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누렸다. 아들과 함께 바닷속을 스노클링하고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따스한 햇살을 즐겼다. 그곳에는 억지스러운 다툼도 없었고 형과 비교하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비난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휴가 끝난 정월 8째 날 저녁. 비행기가 수도 공항에 착륙하자 도지는 스마트폰 전원을 켜두었다. 시스템이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로딩 화면이
2분 동안이나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내 부재중 전화 217건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가 화면 가득 떠올랐다. 옆에서 화면을 슬쩍 들여다본 진채아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통화 기록을 위로 천천히 훑어내려갔다. 아버지가 48번, 어머니가 36번, 큰형이 29번, 둘째, 숙부가 15번, 고모가 22번 전화를 걸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모르는 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은 단체 메신저 창에 찍혀 있는 읽지 않은 메시지 900개라는 숫자였다. 도진은 대화방의 가장 첫머리로 올라가 차근차근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설날 당일 밤 8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모두에게 통보글을 올려두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아버지 강국장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종가고택의 소유권 분할 및 가문재산 재조정을 위한 가족회의를 소집하니 전원 참석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남겼었다. 큰형 강도주는 즉시 수신 확인을 보냈고 둘째 숙부와 고모 역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수백 개의 메시지 그 어디에도 둘째 강도진의 이름을 부르거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문의 핵심 재산을 나누는 중대한 회의에서 둘째 아들만 고의로 배제시킨 것이 명백했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더 아래로 스크롤했다. 정월 초하루 손으로 작성된 가문 재산 분할 합의서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다. 흰 종이에 검은 먹물로 선명하게 적힌 문서는 종가 고택 전체의 소유권을 장남 강도준에게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도시 남부의 상가 2채는 둘째 숙부 강국민에게, 도시 북부의 물류 창고는 고모 강수란에게 배분되었다. 가문의 현금 예금 140만 위안은 강도준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의 가장 아래쪽에는 둘째 아들 강도진은 장기간 가문을 떠나 있었으므로 이번 분할에 참여하지 않으며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자발적 포기라는 단어를 본 도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단단하게 멈춰섰다. 도진은 자신이 언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그였다. 곁에서 서류를 함께 읽던 진채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도진은 서두르지 말라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계속해서 대화방의 기록을 내려 읽었다. 정월 이튿날 어머니는 62초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단체방에 보냈었다. 음성 파일 속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둘째야, 왜 전화를 안 받니? 아버지 결정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 형이 곧 결혼하는데 동생으로서 조금만 양보해 줄 수는 없는 거냐며 도진을 원망하고 있었다. 조금만 양보하라는 그 세 글자는 도진이 지난 33세 인생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었다. 어릴 적 형이 장난감을 빼앗을 때도 조금 양보하라고 했고, 학창 시절 형의 재수 학원비를 내기 위해 그의 등록금을 가져갈 때도 양보하라고 했다. 사회에 나와 형이 사업을 하다가 80만 위안의 빚을 졌을 때도 아버지는 도진의 허리를 꺾어 그 빚을 갚게 만들었다. 지난 33년간 양보를 거듭한 결과 가족들은 도진의 소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정월 사흘째 되던 날, 예비 형수 추미는 도진이 불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하되 이미 서명된 합의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남겼다. 뒤이어 고모는 둘째가 철이 들어야 한다며 한 가족끼리 남처럼 굴지 말라고 거들었고, 숙부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900개가 넘는 대화 기록을 모두 읽은 도진은 허탈함을 넘어 깊은 침묵에 잠겼다.
처음 사흘 동안은 재산 분할과 서명 요구였고 그 후 며칠은 자신을 향한 촉구와 비난이었다. 연휴 마지막 며칠 동안은 아무도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마치 도진이라는 존재가 가문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영하 8도의 차가운 북경 바람이 그의 얼굴을 거칠게 강타했다. 아들을 품에 꼭 안은 진채아가 시댁으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 집으로 가자고 덤덤하게 응수했다. 공항에서 사전에 불러둔 차를 타고 조양구의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야 진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문 재산과 상가, 물류 창고와 예금까지 모두 나눴는데 당신 몫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도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 몫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답했다. 진채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자 도진은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도진의 예상대로 기다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진이 담담하게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거냐며 설날에도 집을 비우고 어디로 도망친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도진이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그것은 그저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진짜 안 오면 어떡하느냐며 가슴을 쳤다. 남들은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만 홀로 대보름이 지나서야 연락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푸념을 들었다. 어머니는 형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도진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고 답했다. 어머니는 그렇다면 축의금은 얼마나 준비했느냐며 형은 하나뿐인 친형이니 최소한 5만 위안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 도진은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문의 재산은 단 한 조각도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서 축의금으로는 거금을 요구하는 태도가 기가 막혔다. 어머니는 집안 재산은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형의 결혼식만큼은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며 5만 위안 아래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요했다. 어머니는 사흘 뒤 평화호텔에서 형의 상견례가 열리니 너희 부부는 반드시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하라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침실에서 나온 진채아가 상황을 묻자 도진은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5만 위안의 축의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씁쓸하게 전했다. 재산을 나눠줄 때는 쏙 빼놓고 돈을 거둘 때만 부르는 가문의 이중성의 진채아도 기가 찬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진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보름 동안 가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월 열하루 평화호텔 VIP룸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VIP룸 안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아버지 강국장은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었고 곁에 앉은 어머니는 도진 부부가 들어서자 눈짓으로 가장 구석 자리에 앉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큰형 강도준의 옆에는 화려하게 화장을 한 예비 형수 추미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낯익은 빛이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해두며 훗날 둘째 며느리인 진채아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유품이었다. 진채아 역시 그 팔찌를 알아보았지만 입을 다문 채 도진과 함께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큰형은 도진을 곁눈질하며 이제야 얼굴을 비추냐는 식으로 툭 던졌고 숙부와 고모는 태양 아래서 검게 탄 도진의 피부를 들먹이며 젊은이들이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고 놀러 다닌다며 뼈 있는 가시를 던졌다. 맞은편에는 추미의 부모가 정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도진에게 사돈어른들께 인사하라고 지시하자 도진은 차분하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추미의 어머니가 도진의 직업을 묻자 큰형이 중간에 개입하여 제 동생은 작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를 하대했다. 5년 전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도진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이어지는 대화는 온통 장남 강도준의 결혼식과 지원 금액에 관한 내용이었다. 종가 고택을 신혼집으로 개조하는 비용 140만 위안은 가문에서 부담하고 둘째 숙부는 아우디 차량을, 고모는 호텔 예약을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모든 지출과 배분이 세심하게 확정된 후 아버지는 도진을 바라보며 준비해온 축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온 좌석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도진은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봉투를 열어본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나쁘게 일그러졌다. 봉투 안에는 고작 2,000위안만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큰형 강도준이 수저를 쾅 내려놓으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도진은 덤덤한 목소리로 남들과 다름없는 일반적인 축의금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아버지는 다른 친척 결혼식 때는 5천 위안을 내더니 친형 결혼식에 2천 위안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도진은 올해 집안 재산 분할에서 자신은 단 한 줄의 혜택도 받지 못했으니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일갈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추미 부모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둘째야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며 행패를 부릴 거면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재산 분할에서 철저히 제외된 자식에게 오만 위안의 축의금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큰형이 분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너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도진은 단체 대화방에 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다고 사실을 짚었다. 고모와 숙부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도진은 과거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했던 물류 창고와 상가 건물 보증금을 언급하며 그들의 입을 봉쇄했다. 과거 자신이 기여했던 자산들이 모두 형과 고모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폭로되자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추미의 어머니는 남편의 귀에 속삭이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추미가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말라며 중재하려 하자 도진은 그녀의 손목에 쥐어진 비취 팔찌를 차갑게 지목했다. 그 팔찌는 본래 자신의 아내 몫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가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듯이 자신의 돈 역시 자신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분노한 아버지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너와의 부자 관계는 끝이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뒤로하고 아내 진채아와 함께 호텔을 나선 도진의 표정은 차분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도진의 스마트폰으로 낯선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천하그룹의 투자 담당 임원이 목소리를 전해왔다. 설 연휴가 끝난 첫 주의 도진과 직접 만나 합병 안건을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그들은 도진이 이끄는 공급망 기술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3년 전 영업직을 그만두고 아내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도진의 회사는 현재 기업 가치 4억 위안에 달하는 유망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강씨 가문 사람들에게 도진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겨우 호구지책이나 하는 하찮은 둘째 아들에 불과했다. 도진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알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호텔 상견례 사건이 지나고 사흘 뒤 큰형 강도준이 진채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은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질 위기라며 집으로 돌아와 축의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도진은 형의 목적이 오직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응하지 않았다. 곧이어 천하그룹과의 최종 협상 일정이 확정되었고 도진은 가문과의 끊을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도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정월 열나흔 날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히 자식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도진은 알겠다고 답하며 아내와 함께 다시 종가 고택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숙부와 고모, 그리고 처음 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법률 고문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종가 고택의 재건축 후 소유권을 장남 강도준에게 완전히 넘긴다는 문서에 도진의 서명을 요구했다. 도진은 서류를 훑어본 뒤 서명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재건축 비용 140만 위안 중 실제 형이 부담한 금액은 극히 일부였고 나머지 자금은 어머니의 돈과 가문의 공동자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도진의 날카로운 지적의 장내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법률 고문과 추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큰형 강도준은 도진에게 자신이 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며 월급 몇 푼 버는 주제에 기고만장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형은 자신이 최근 35만 위안짜리 고급차를 구입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도진은 형의 창업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이 자랑하던 사업 자금 역시 도진의 피땀으로 마련된 상가 건물과 물류 창고를 담보로 얻어낸 돈이었다. 실상 형의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며 업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가문의 어리석은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집을 나와버렸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지닌 진짜 힘으로 가문의 어두운 진실을 심판하고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되찾을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강도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종가 고택의 낡은 대문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십수년 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곁을 걷는 아내 진채아는 묵묵히 남편의 굳건한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 최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도진의 표정을 살피며 출발하겠다는 짧은 보고를 올렸다. 도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기와 지붕을 응시하며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차량이 매끄럽게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도진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억눌러야만 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서서히 끌어올릴 시간이었다. 강씨 가문에 무능하고 핍박받던 둘째 아들 강도진은 방금 그 문턱을 넘으면서 완벽하게 소멸했다. 이제부터 그는 대한민국 물류와 공급망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에이펙스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귀환할 것이다. 진채아는 남편의 눈빛이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매서운 포식자의 광채로 타오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의 멸시를 견디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왔는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본사 사옥은
도심 중심부에서 가장 높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유리 빌딩이었다. 최 비서가 지하 주차장 VIP 전용 구역에 차를 세우자 수많은 경호원과 임원진이 도진을 맞이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있었다. 도진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카리스마는 조금 전 종가 고택에서 가족들에게 멸시받던 사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임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고 도진은 가벼운 끄덕임으로 화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최 비서는 도진의 곁을 바짝 따르며 오후에 예정된 천화그룹과의 핵심 인수합병 회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신속하게 보고했다. 45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최고급 대리석과 세련된 금속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했다. 도진은 널찍한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앉아 눈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매섭게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천하그룹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자본을 쥐고 있었지만 현재 그들의 핵심 물류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으며 쇠퇴하고 있었다. 도진은 천하그룹이 에이펙스의 첨단 공급망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완벽한 올가미를 설계해둔 상태였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오늘 회의에서 그들의 자만심을 완전히 부수고 주도권을 완벽하게 쟁취할 작전을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오후 2시 정각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인 대회실로 천하그룹의 핵심 임원진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큰형 강도준의 예비장인이자 천하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추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추 회장은 평소 교만하고 사람을 급 나누어 대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거대 자본을 앞세워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러나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에이펙스 그룹의 젊은 총수를 발견한 순간 추 회장의 걸음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다. 불과 며칠 전 평화호텔 상견례 자리에서 고작 2,000위안의 축의금을 내고 가족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쫓겨났던 그 보잘것없는 사내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경악으로 물든 추 회장의 얼굴을 발견하고도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만 올렸을 뿐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눈빛으로 천하그룹 대표단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추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도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수시로 마른 침을 삼켰다. 사위인 강도준은 분명 자신의 동생이 이름 모를 작은 중소기업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말단, 영업사원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비하했었다. 하지만 지금 추 회장의 눈앞에 있는 강도진은 수천억 위안의 가치를 지닌 기술 제국의 절대 권력자로서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포식자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천하그룹 측은 미리 준비해 온 막대한 투자 금액을 내세우며 에이펙스 그룹의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던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본력이면 신생 기업인 에이펙스를 쉽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들의 제안서를 단일, 초도 고민하지 않고 테이블 위로 매몰차게 밀어버리며 서늘한 논리로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천하그룹 물류망의 치명적인 결함과 다가오는 분기별 막대한 손실 예상액을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며 그들의 약점을 처참하게 발가벗겼다. 회의실 안은 도진이 쏟아내는 압도적인 데이터와 논리의 폭격 앞에서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추 회장은 도진의 브리핑을 들으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닦아내느라 쉴 새 없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이곳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냉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도진은 천하그룹이 살 길은
오직 에이펙스가 제시하는 가혹한 기술 이전 조건을 수용하고 철저히 하청업체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협상 테이블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천하그룹의 임원들은 젊은 대표의 압도적인 기백과 완벽한 전략 앞에 아무런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추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엄청난 괴물을 사돈이라는 이유로 짓밟으려 했다는 참담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회의가 도진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양측이 합의서 초안에 서명하기로 한 뒤에야 팽팽했던 회의실의 긴장감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천하그룹 대표단이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추 회장만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도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비서들을 몰린 뒤 텅 빈 대회의실에 남아 굳어버린 추 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추 회장을 내려다보며 사돈어른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뼈 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 낮은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추 회장의 고막을 때렸고 그는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어야만 했다. 추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강 대표님, 제가 눈이 멀어 엄청난 분을 몰라 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라며 더듬거리며 사죄를 표했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굽힌 정수리를 응시하며 호텔에서는 꽤나 엄격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시더니 비즈니스 앞에서는 태도가 퍽 유연하십니다라고 비꼬았다. 추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식은땀만 흘리며 도진의 무자비한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도진은 추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며 따님과 제 형의 결혼 준비는 아주 화려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쐐기를 박았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강도준의 진짜 실체를 추 회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날카로운 시험이자 경고였다. 추 회장은 도진의 뼈 있는 질문에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화호텔 상견례 자리에서 강도준이 떠벌리던 화려한 자금력과 탄탄한 사업 규모가 어쩌면 모조리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에이펙스 그룹의 절대 군주인 강도진을 겨우 영업사원이라고 속인 것부터가 강도준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공포에 질린 추 회장을 남겨두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대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비서실장에게 앞으로 천하그룹과의 모든 실무는 원칙대로 가혹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홀로 남겨진 추 회장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정보팀에게 당장 강도준의 회사 재무 상태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소리쳤다. 그 시각 종가 고택에서는 큰형 강도준이 도진이 남기고 간 폭로의 여파를 수습하느라 식은땀을 흘리며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둘째가 형을 질투해서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느냐며 가슴을 쳤다. 강도준은 겉으로는 당당한 척에서 화를 내며 도진의 말은 모두 열등감에서 비롯된 헛소리일 뿐 자신의 회사는 현재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까맣게 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빗독촉 문자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애써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사실 그의 회사는 이미 반년 전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태였다.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무리하게 뽑은 고급 외제차와 화려한 양복들은 모두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 돈으로 치장한 허울에 불과했다. 강도준은 추미와의 결혼만이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어떻게든 부잣집 사위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는 종가고택을 담보로 아버지가 끌어온 대출금 140만 위안조차 신혼집, 인테리어가 아닌 사채, 이자를 틀어막는데 이미 몽땅 쏟아부은 지 오래였다. 도진이 오늘 남기고 간 날카로운 진실의 파편들은 그의 견고했던 거짓말의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고 그는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추 회장 측에서 자신의 뒷조사를 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부 조작을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 에이펙스 그룹 회장실에 출근한 도진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최 비서가 올린 강도준의 회사 재무 보고서를 여유롭게 넘겨보고 있었다. 최 비서의 정보망은 국세청보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보고서에는 강도준이 끌어다 쓴 사채의 규모와 돌려막기식 자금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류에 적힌 500만 위안이라는 끔찍한 부채 규모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실소를 터뜨리며 이토록 무능한 인간이 그동안 자신을 짓밟고 우월감을 느꼈다는 사실에 혀를 찼다. 그는 종가 고택의 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하며 아버지가 결국 장남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조상대대로 내려온 마지막 자산마저 사채업자의 아가리에 밀어 넣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류를 덮으며 이제 남은 것은 강도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까발려지고 온 가족이 뼈저린 절망 속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천하그룹의 추 회장 역시 자신이 지시한 뒷조사의 결과를 받아들고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해 회장실 집기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사위 강도준의 실체는 유망한 사업가가 아니라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루한 사기꾼 그 자체였다. 종가고택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잡혀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고 강도준이 자랑하던 고급 세단 역시 캐피탈 업체의 명의로 된 대포차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추 회장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추미를 저런 파렴치한 쓰레기에게 시집 보낼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치밀어 오르는 살기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당장 파혼을 선언하고 강도준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하려 했지만 문득 어제 대회의실에서 짐승처럼 서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강도진의 모습이 떠올라 행동을 멈췄다. 추 회장은 단순한 파혼만으로는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권력자에게 밑보인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다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차가운 계산을 마쳤다.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도진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강도준을 짓밟는데 앞장서기로 잔혹한 결심을 굳혔다. 그것만이 멸망해가는 천하그룹을 살리고 에이펙스 그룹의 막대한 기술 투자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추 회장은 당장 딸 추미를 불러 강도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엄하게 지시한 뒤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사채업자들이 있는 뒷골목 사무실로 은밀히 향했다. 그는 강도준의 목을 졸라맬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밧줄을 직접 준비하여 에이펙스의 군주인 강도진에게 훌륭한 제물로 바칠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틀 뒤 강도준의 회사는 마침내 숨통이 끊어지며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아침 일찍부터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그들은 직원들을 쫓아내고 컴퓨터와 복사기 등 돈이 될 만한 모든 집기들의 붉은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며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강도준은 책상 밑에 숨어 바들바들 떨며 쉴 새 없이 추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전원 꺼짐, 안내 방송만 반복될 뿐이었다. 사채업자들의 억센 손길에 의해 뒷덜미를 잡혀 끌려 나온 그는 무릎이 꿇린 채 바닥에 머리를 짓눌리며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사채업자의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이미 채권이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으니
너는 이제 뼛속까지 털릴 일만 남았다며 서늘한 조소를 날렸다. 사채업자들이 물러가고 엉망이 된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강도주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절규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줄 만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그의 파산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피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했다. 벼랑 끝에 몰린 강도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만만하게 부려먹고 필요할 때마다 뜯어먹었던 만만한 동생 강도진뿐이었다. 그는 수치심과 자존심을 모두 바닥에 내팽개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도진이 살고 있다는 조양구의 낡은 아파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강도진 가족이 이미 며칠 전 짐을 빼서 시내 중심부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강도준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도진이 가족회의에서 보였던 당당함과 상결례에서의 날선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도진의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과거 자신이 동생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무시가 뇌리를 스치며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예비장인 추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도준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추 회장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얼음장 같았다. 추 회장은 내 딸의 인생을 망치려든 사기꾼 새끼야. 당장 짐을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널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잔혹하게 경고했다. 전화가 끊어지자 강도준은 스마트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의 꼴을 보며 벌레를 피하듯 멀찍이 비켜 걸어갔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한때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얄팍한 오만함은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그룹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도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수많은 도심의 불빛들을 감상하며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뒤에서 다가온 진채아가 그의 넓은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추 회장이 강도준의 모든 채권을 사들여 압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주었다. 도진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입가에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세팅이 끝났으니 이제 주인공들이 지옥불에서 춤추는 것을 감상할 시간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도진의 철저한 계획대로 강씨 가문을 향한 포위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촘촘하게 좁혀져 갔고 그 누구도 이 치밀한 복수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며칠 뒤 종가 고택에는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들이닥쳤고 대문과 거실 한가운데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붙이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어머니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며 당장 강도준을 찾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장남은 이미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다. 가문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320평의 종가 고택은 순식간에 처참한 빚잔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했고 남은 가족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서로를 원망하며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둘째, 숙부와 고모는 당장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가문의 얄팍한 우애는 돈 앞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다. 강씨 가문의 붕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도진은 회사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고택의 참상을 들으며 감정에 동요 없이 차가운 눈빛만을 번뜩였다. 그는
과거 가족들이 자신에게 강요했던 희생과 양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착취를 떠올리며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그저 당연한 인과응보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최 비서는 도진에게 강도준이 현재 노숙자 쉼터 근처를 전전하고 있으며 조만간 도진에게 살려달라며 찾아올 확률이 99%에 달한다고 건조하게 보고했다. 도진은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하며 그가 찾아오면 막지 말고 내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마침내 핏줄이라는 역겨운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려는 강렬하고 묵직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던 아침 에이펙스 그룹 최상층 회장실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강도진은 짙은 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 종가 고택에서 가족들을 향해 던졌던 서늘한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고 모든 상황은 그의 철저한 계산대로 흘러가는 중이었다. 비서실장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벼랑 끝에 몰린 강도준이 마침내 회장실 로비에 도착하여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을 가볍게 매만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그를 안으로 들이라는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힌 채 끌려 들어온 강도준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값비싼 명품 정장과 오만한 태도로 동생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와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이 그의 처지를 대변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밤을 지새운 탓에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진 채로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강도준은 회장실의 압도적이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그 중심에 군주처럼 앉아있는 강도진을 번갈아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대 그룹의 지배자가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그 하찮은 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괴한 신음소리를 냈다. 도진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짐승처럼 헐떡이는 형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서늘한 눈빛으로 침묵을 유지했다. 그 압도적인 침묵은 강도준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고 마침내 버티지 못한 그는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엎드린 그는 체면 따위는 모두 던져버린 채 제발 자신을 한 번만 살려달라며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머리를 짓짓기 시작했다. 도진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지며 바닥에 엎드린 형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 서류들은 네가 그동안 나를 속이고 가문의 재산을 담보로 끌어다 쓴 사채 내역과 회사 자금 횡령을 증명하는 완벽한 장부라고 그는 못을 박았다. 강도준은 서류의 겉면에 찍힌 에이펙스 그룹 법무팀의 붉은 도장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네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종가 고택까지 사채업자의 손에 넘긴 사실을 덮어주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강도준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고 에이펙스 그룹이 지정하는 막노동 현장에서 10년간 빚을 갚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가혹하고 굴욕적인 조건의 강도준은 고개를 번쩍 들고 어떻게 친형에게 이런 노예 계약을 강요할 수 있느냐며 핏대를 세우고 절규했다. 하지만 도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네가 과거 십수년 동안 내 피와 땀을 착취하고 나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사실은 잊었느냐고 매섭게 반문했다. 그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분노 앞에 강도주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그저 덜덜 떨며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는 최비서의 경고를 들어야 했다.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강도주는 눈물을 흘리며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권리 포기,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건네받은 도지는 비웃음이 섞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형을 향해 이제 종가 고택에 남아있는 나머지 쓰레기들을 치우러 갈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하여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강도준을 거칠게 끌어내게 했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량을 대기시키고 법무팀과 채권 회수팀을 모두 종가 고택으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했다. 십수년 동안 자신을 유령 취급하며 철저히 배척했던 가문을 향한 진정한 심판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고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과 그의 거대한 수행원 무리가 검은색 세단 수십 대를 이끌고 종가 고택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동네 주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기와집 앞에는 이미 빨간 압류 딱지를 들고 서 있는 사채업자들과 에이펙스 그룹 법무팀 직원들이 뒤엉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도진이 가장 앞장선 롤스로이스에서 내리자 사채업자들조차 그의 압도적인 기백과 수많은 경호원들의 위압감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다. 집안에서는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치려는 둘째 숙부와 고모가 마당 한가운데서 아버지와 고성을 지르며 재산 분할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도진의 등장에 고택마당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가족들은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고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아버지는 도진의 뒤에 끌려온 큰아들 강도준의 처참한 꼴을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혀 비틀거리며 다가왔지만 경호원들의 거대한 장벽에 막혀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어머니는 둘째야, 네가 기어코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이런 깡패들을 데리고 왔느냐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오만함 대신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가족들을 하나씩 훑어보았고 가문의 자랑이던 종가, 고택이 얼마나 추악한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도진의 지시에 따라 에이펙스 법무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재 강씨 가문이 지고 있는 모든 부채 현황과 압류 상태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장남을 위해 몰래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높은 사채 이자가 붙어 이미 200만 위안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 상가와 창고 역시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그제야 숙부와 고모는 장남이 회사를 키우기는커녕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도박판에 판 돈처럼 날려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완벽하게 깨닫고 강도준을 향해 짐승 같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때 그토록 화목한 척하며 둘째 아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던 그들은 이제 돈 앞에서 핏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굶주린 승냥이 떼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강도준에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살려달라는 비참한 신음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먼지 쌓인 다과상을 지팡이로 쓸어버리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소유권은 이제 완전히 에이펙스 그룹으로 넘어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썩어빠진 집구석에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하며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될 그들의 미래를 서늘하게 묘사했다. 십수년 전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냉대와 멸시를 그대로 되돌려받은 가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내쫓았던 둘째 아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로 성장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절망했다. 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널 어릴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구걸하기 시작했다. 둘째, 숙부 역시 무릎을 꿇고 형님이 다 시켜서 한 일이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늙은 아버지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도진은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고모의 손을 매정하게 쳐내며 과거의 등록금을 가로채고 상가 건물을 빼앗아 갈 때도 그딴 쓰레기 같은 변명을 짓거렸느냐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공범이었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자비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의 탈을 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매몰차게 선을 그었다. 그 순간 열린 대문 틈으로 검은색 최고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천하그룹의 추 회장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가족들은 천하그룹 회장의 등장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사돈어른이 마침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기대는 단일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추 회장은 마당에 쓰러진 강도준을 벌레 보듯 쳐다본 뒤 곧장 도진을 향해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강 대표님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깍듯하게 인사했다. 가문의 가족들은 하늘처럼 떠받들던 재벌 회장이 자신들이 멸시하던 도진 앞에서 쩔쩔매며 아부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추 회장은 도진에게 결재판을 공손히 내밀며 에이펙스 그룹과의 인수합병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마쳤고 천하그룹의 물류망을 모두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켰음을 보고했다. 그는 덧붙여 자신의 딸 추미와 저 쓰레기 같은 사기꾼 강도준의 파혼 절차도 완벽하게 끝났으며 앞으로 강씨 가문과는 어떠한 연관도 맺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서명하며 훌륭한 선택이라고 짧게 칭찬했고 추 회장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고택의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도진은 쓰러진 아버지를 곁눈질로 힐끗 바라본 뒤 최 비서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하며 최소한의 생명은 살려두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평생 겪게 하라고 명령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아버지가 실려가는 와중에도 도진은 흔들림 없이 법무팀에게 당장 집안의 모든 물건을 압류하고 남은 가족들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지시했다. 수십 명의 용역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감나가는 가구와 집기들을 마당으로 내던졌고 숙부와 고모는 자신들의 명품 가방이라도 챙기려다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오랫동안 굳건했던 강씨 가문의 영광과 허세는 도진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완벽한 몰락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도진의 아내 진채아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조용히 대문을 들어서며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워진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어머니는 진채아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기어가며 며느리야, 네가 우리 둘째를 잘 설득해서 제발 이 어미를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진채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며칠 전 상견례에서 내게 물려주시겠다던 그 옥팔찌를 형수에게 주며 나를 벌레 취급했던 기억은 벌써 잊으셨느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매서운 일갈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차별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도진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 쓰레기장 같은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며
비서실장에게 남은 뒷정리와 처분을 철저하게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부가 종가 고택을 등지고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굳건했으며 과거의 상처와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진정한 승리자의 아우라를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마당에 남겨진 가족들은 텅 빈 집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비웃 매섭게 몰아쳤다. 강도진은 에이펙스 그룹의 절대군주로서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증명했고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잔혹한 폭력을 힘과 권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하는 데 성공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태블릿을 켜서 천하그룹과의 인수합병 뉴스가 속보로 쏟아지고 있는 경제 뉴스를 여유롭게 확인하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뉴스 속 앵커는 에이펙스 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 대표가 업계에 거물 천하그룹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며 새로운 물류 제국의 탄생을 알렸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다. 진채하는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도진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응시하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처럼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부숴버리겠다는 묵직한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에이펙스 그룹 본사에서는 새로운 인수합병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임원 회의가 열렸고 수백 명의 간부들이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에 숨을 죽이며 집중하고 있었다. 도진은 회의실 최상단에 서서 천하그룹의 낡은 시스템을 모조리 폐기하고 우리의 첨단 기술로 전국의 모든 물류망을 장악하라는 공격적이고 거침없는 지시를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임원들은 그의 완벽한 전략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혀를 내두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도진의 통제 아래 에이펙스 그룹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파산하여 거리로 쫓겨난 강도준과 가족들은 낡은 여관방에 모여 앉아 고장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도진의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나약한 둘째가 사실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포식자였음을 인정하며 과거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매일매일 지옥처럼 씹어 삼켜야 했다. 도진은 철저한 정보망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매일 보고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오직 차가운 조소만을 흘렸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확고한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핏줄이라는 핑계로 그 원칙을 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도진의 냉혹하고도 완벽한 응징은 그룹 내에서도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철권 통치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며칠 후 도진은 아들 일념이와 아내 진채아를 데리고 북부 해안에 새로 구입한 거대한 프라이빗 별장으로 떠나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평화를 만끽했다. 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백사장에서 아들과 함께 뛰어노는 도진의 얼굴에는 회장실에서 보여주던 서늘한 포식자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다. 그는 과거 종가 고택에서 느꼈던 끔찍한 차별과 소외감을 자신의 아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태양빛이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도진은 기나긴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봄날이 도래했음을 느끼며 아내의 어깨를 깊숙이 끌어안았다. 그 무렵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공원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며 매일같이 둘째 아들의 웅장한 기사를 찾아보는 비참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때 가문의 권력을 쥐고 흔들며 자식들을 차별했던 늙은 권위자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곁에는 자신을 원망하며 매일 술에 절어 사는 장남 강도준의 거친 욕설만이 맴돌 뿐이었다. 아버지는 늦은 밤 남몰래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전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이미 결번이 되어버린 차가운 기계음의 안내뿐이었다. 도진은 이미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잘라버렸고 다시는 그 어두운 과거가 자신의 찬란한 현재와 미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에이펙스 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마침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대한 발판을 마련했고 도진의 이름은 젊고 유능한 천재 경영자로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무장한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과 시련을 발판 삼아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불굴의 화신이자 압도적인 승리자였다. 도진의 이야기는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완벽한 복수극이자 새로운 신화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영원히 깊게 각인되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도진은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는 강렬한 투지를 불태우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 며칠 뒤 에이펙스 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는 글로벌 물류 연합체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리며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고 있었다. 단상 중심에 선 강도진은 맞춤형 최고급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에이펙스의 웅장한 미래 비전을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게 발표했다. 그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더 이상 그가 누군가에게 억눌리거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강자임을 증명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도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철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며 자신의 뛰어난 지성과 전략적 통찰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진은 늦은 밤 통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며 과거 낡은 고택에서 숨죽여 울었던 어린 시절을 잠시 회상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받고 차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소녀는 이제 스스로 벼린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왕좌에 오른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다. 진채아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당신의 여정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에 접어들었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위로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고 강도진의 앞날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매섭게 헤집고 지나가던 정오 무렵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최상층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북경의 회색빛 하늘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도진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컬러의 맞춤 수트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비서실장 최 비서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 안으로 걸어들어와 서류 한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강도준이 사채업자들에게 완전히 붙잡혀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는 최근의 현장 사진들과 세부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그것을 서랍 속 깊은 곳에 밀어넣었다.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멸시하던 형 강도준은 이제 세상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비루한 도망자에 불과했다. 도진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뼈아픈 부당함과 차별의 기억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했던 그들의 이기심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서 잔혹한 심판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복수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완전히 방심한 그들의 마지막 허영을 완벽하게 부수기 위한 거대한 마침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오늘 오후에 예정된 그룹 계열사 사장단 비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했다. 최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빠져나가며 젊은 총수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장악력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에이펙스 그룹은 최근 천하그룹과의 거대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업계의 독보적인 정점에 올라섰다. 수많은 언론과 경제 전문 매체들은 강도진이라는 젊은 천재 경영자의 행보를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의 천재적인 전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도진은 그러한 외부의 찬사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손에 든 에스프레소 잔을 가볍게 흔들며 앞으로 펼쳐질 최종 국면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그려나갔다. 그 시각 도시 한복판의 허름한 모텔방에서는 강도준이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사채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으며 예비 장인이었던 추 회장은 물론이고 부모님조차 그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종가 고택이 압류당하고 모든 재산이 날아간 아버지 강국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강도준은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과 허세가 결국 자신을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동생 강도진의 모습만이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채 선명하게 각인되어 맴돌고 있었다. 그토록 무시하고 개미처럼 부려먹었던 둘째 동생이 이 거대한 세계의 지배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이었다. 강도준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내팽개친 채 도진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목숨만 구걸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모텔 방을 나서며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차가운 거리로 허겁지겁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에이펙스 그룹의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주먹질 뿐이었다. 오후 2시 에이펙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비상사장단 회의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각 계열사 대표들이 올리는 실적 보고를 냉철한 눈빛으로 경청하며 단 한치의 오차도 지적해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에 사장들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을 이어갔고 회의실 안은 오직 그의 목소리 울림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비서실장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도진의 귀에 오늘 아침 사채업자들이 강도준을 길거리에서 붙잡아 가혹하게 폭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눈썹 하나 까릿하지 않고 그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스스로 벌인 일에 대해 내가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아내 진채아와 통화하며 오늘 저녁은 집에서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자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진채아는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걱정하며 몸조리를 잘하라고 다정하게 당부했고 도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끔찍한 족쇄이자 상처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진채아와 아들 일념이 덕분에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고 느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다시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아버지 강국장이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도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잠시 침묵을 지킬 뿐 놀라거나 동요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생을 장난만을 감싸고 차별을 일삼으며 가문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주역이었기에 도진에게 그 늙은이는 이미 타인보다 못한 존재였다. 도진은 최 비서에게 병원비는 에이펙스 재단 명의로 전액 처리하되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최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깊이 공감하며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도진은 다시 책상에 앉아 앞으로의 글로벌 물류망 확장 계획서에 서명하며 자신의 제국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해 나갔다.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만년필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미래를 향한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다. 같은 시각 북경 시내의 한 허름한 응급실 구석에서는 강도준이 사채업자들에게 무참히 구타당한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늙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안내데스크 직원은 강도준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경비원을 불러 그를 병원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버렸다. 친형제나 다름없던 지인들도 그의 파산 소식을 듣고 등을 돌렸고 이제 그에게는 기댈 곳이라고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도준은 병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토하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과오와 오만함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원망하며 통곡했다. 그의 비참한 눈물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허무하게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에이펙스 그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규모 친환경 물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도지는 기자회견장에 당당히 서서 전 세계의 수많은 취재진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유창한 비전 제시로 또 한 번 대중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회견이 끝난 직후 그는 최 비서로부터 아버지 강국장이 결국 장남의 참혹한 소식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최종 보고를 받았다. 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말없이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모든 원망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장례식은 에이펙스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 덕분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만 강씨 가문의 남은 친척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차가운 시선만을 주고받았다. 도지는 장례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화환만을 보내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으며 그곳에 모인 친척들은 그의 거대한 존재감 앞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뒤 파산하여 갈 곳이 없어진 강도준은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마지막으로 도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도진은 펜트하우스의 따스한 거실에서 아들 일념이를 품에 안고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며 과거의 낡은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바람이 먹고 나니 도심 전체에는 기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길게 내려앉았다. 강도진은 에이펙스 그룹의 정점에 선 채로 더 이상 자신을 가로막을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거대한 제국의 총수로서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법전이 되었다. 과거 그를 향해 멸시와 조소를 보냈던 수많은 재벌 가문들과 오만한 임원들은 이제 그의 이름 석자만 나와도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다. 도지는 집무실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지난날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굴레와 상처들이 어떻게 찬란한 왕좌의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되짚어 보았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들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빛의 세계로 올라서는 것임을 그는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었다. 비서실장 최 비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최근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강도진 대표를 기조연설자로 공식 초청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초대장을 가볍게 훑어보며 세계 무대로 발을 넓힐 때가 완벽하게 무르익었음을 직감했다. 국내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가문의 추악한 탐욕을 박살낸 것은 단지 거대한 대서사시의 프롤로그에 불과했다. 이제 에이펙스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물류와 첨단 기술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공룡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도진은 최 비서를 향해 연설문 초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 일정을 완벽하게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점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오직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야망과 냉철한 확신만이 묵직하게 배어 있었다. 한편 서울의 가장 후텁지근하고 어두운 구석에서는 완전히 몰락한 강도준이 낡은 여관방 침대에 누워 허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친척들조차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완전히 손절했고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무일푼의 신세였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모든 재산이 압류된 그에게 더 이상 가치나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독한 폭력 대신 철저한 무관심으로 그를 방치했다. 강도준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과 동생을 향했던 잔인한 조롱들이 고스란히 메매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방 안에 가득 찬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현실은 그에게 매 순간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미친 듯이 오열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황되고 무서운 것인지 강도준은 비로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동정이나 기적도 그에게 베풀어주지 않았으며 핏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누렸던 모든 특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린 채 낡은 벽에 기대어 스스로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다. 한때 수백억 원의 자산을 주무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던 에이펙스 그룹의 장남은 이제 길거리의 노숙자보다도 못한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그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은 권력과 불을 그릇되게 사용한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가장 잔인하고도 공평한 대가였다. 에이펙스 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따스한 온기와 평화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채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강도진과 아들 일념이를 위해 직접 준비한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차려냈다. 도진은 양복 상의를 벗어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들의 숙제를 다정하게 도와주며 여느 평범한 가정의 가장처럼 부드러운 눈빛을 빛냈다. 과거 종가 고택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춥고 외로웠던 소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보금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해냈다. 채아는 남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이뤄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다고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했다. 도진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차분하게 화답했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에이펙스 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다. 이 가정을 지키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도진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다가올 황금빛 날들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경제 포럼의 거대한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기업가들과 언론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도진이 완벽한 핏에 맞춤 수트를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단에 오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롭고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청중을 둘러본 뒤 유창한 영어로 에이펙스 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거침없이 선포하기 시작했다. 기술과 인류의 공존,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의 연설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카리스마를 뽐내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거물로 우뚝 섰다. 연설이 끝난 직후 기립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세계 각국의 유력 언론들은 일제히 강도진 대표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 언론들 역시 과거 그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대한민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천재 경영자라며 연일 찬양 기사를 쏟아내었다. 도지는 그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담담한 미소로 받아넘기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외적인 명성과 부는 단지 결과물일 뿐이며 진정한 힘은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정의를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전용 비행기에 올라타며 도지는 서울로 향하는 편안한 귀환길에 올랐고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서울에 도착한 도지는 곧바로 에이펙스 그룹 본사로 출근하여 전 계열사의 경영 지표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한치의 느슨함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지휘 아래 에이펙스 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한편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루를 연명하던 강도준은 추위와 영양실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길거리에서 쓰러져 무명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유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동생 도진의 모습만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았던 자의 최후는 이토록 차갑고 비참한 고독 속에서의 쓸쓸한 소멸이었다. 최 비서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강도준의 위독한 소식을 조심스럽게 보고했지만 도지는 냉정하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고 법적 절차대로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나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과응도의 법칙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도지는 집무실의 창가에 서서 해가 저물어가는 도심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복수와 성취의 대서사시가 비로소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느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고 부당한 폭력과 차별은 그를 더욱 강인한 절대 군주로 만들어준 위대한 자양분이 되었다. 강도진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왕좌에 올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찬란할 황금빛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